안녕하세요. 예, 이영문입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을 과거에 했었고,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을 했었고, 현재는 다 정년을 하고, 건강한 백수로, 저희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저희 정체성은 정신건강 전문가 혹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이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학을 좀 넘어서서 정신과라고 하는 학문 자체는 의학에 속하지만은 의학만으로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치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과 우리 생각의 근본인 인문학, 인문학 중에서도 역사와 철학, 이런 공부들이 우리의 현재의 정신건강의 깊은 흐름이죠, 이게. 그리고 이게 결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문화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소통과 담론이라는 치료공동체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인데, 거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인문학과 문화의 결합된 형태로 어떻게 이거를 공부해 나갈까 하는 걸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영화법인 거죠. 그 문제는 이제 영화를 보더라도 이제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영화의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런 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모든 영화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인간의 감정들,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싶은 것, 깨달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 다 담고 있는 아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매체죠. 물론 아주 훌륭했던 책들도 그렇고, 위대했던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영화가 요즘 우리 시대에 주는 간편성도 있고, 그리고 그 종합적인 예술의 한 장르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의 시작과 가장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 보면 영화를 사랑하는 그 감독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매체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었고, 극장이라는 곳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환등기를 통해서 영상 필름을 통해서 쭉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환상이었고, 인간들에게 상상을 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던 것이 이제 텔레비전이 나오고, 텔레비전에서 어쩌다가 이제 주말에 한 편씩 해서 주말의 명화, 주말 명화.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 날 혹은 일요일 날 밤 10시에 그 한 편 영화 보는 게 참 큰 소중했던 거죠. 최초에 만들어진 영화의 원조는 연극이죠, 당연히. 연극은 지금도 25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여전히 대인배가 있고, 연극이 가진 리얼리티를 결코 영화는 따라갈 수 없지만은 연극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 뭔가 하면은 연극에서는 시간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간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화는 시공간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극은 연극대로의 리얼리티를 갖고 있지만은, 영화는 리얼리티는 부족해도 시공간을 넘을 수 있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영화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화가 정신분석과 같다는 것을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면서 알기 시작을 했고, 자연스럽게 모든 영화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을 갖고 있고 치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늘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치료하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영화는 다 재미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일상의 즐거움을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느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영화는 예. 치유다. 예. 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러면 소개해 주실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모든 영화가 다 훌륭한데 제가 그 정신병리를 공부하는 시간에 많이 틀어줬던 영화이기도 하고, 그 첫 번째는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데뷔작이자 첫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영화죠. 보통 사람들이요. 예. 보통 사람들 1980년작이고 미국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이 영화는 거의 정신과 치료에 관계된 거의 교과서와 같은 영화다. 이제 주인공이 보트 사고로 형을 잃었어요. 그래서 형을 잃은 가족들의 이 상실에 대한 각자의 감정들이 다 나오죠. 주인공인 콘레드는 두려움 속에서 형의 죽음을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고, 어머니는 형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요. 네. 아버지는 콘레드와 비슷하게 자기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서 중재를 해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속에 이제 어머니와 콘레드의 갈등이 문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 면담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그 속에서 이제 트라우마의 본질인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영화는 하나의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어머니는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떠한 결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상실을 둔 아들의 상실의 문제를 두고 각자의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다스려 가느냐 하는 그 관점을 보는 겁니다. 상실을 그래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견뎌준다면은, 그 시간을 잘 헤아려 나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런 영화가 이제 첫째 보통 사람들 영화고, 두 번째 영화는 비슷한 영화인데요. 거기도 역시 아들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 제목이 이제 아들의 방입니다. 아들의 방. 2003년도 영화일 거예요. 그리고 그 난니 모레티라는 이탈리아 국민 배우가 감독이자 주연을 맡았던 영화고, 난니 모레티 자신이 정신과 의사로 나옵니다. 정신분석가예요. 그런데 직접 자기 아들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환자분과의 면담 약속 때문에 아들과의 약속이 어긋나게 되고 아들이 보트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 정신과 의사 자신이 아들을 상실한 경험을 이렇게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하는 것이 이 영화에 아주 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방의 접근 방식은 정신과 의사의 내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다룬다고 되어 있는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상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 이제 이 영화의 큰 포인트라고 보죠. 두 영화 다 매우 좋은 영화고, 그런데 대부분이 다 처음에 보시면은 30분 내에 다 잠이 드실 거예요. 무슨 영화가 이렇게 그러나 이제 졸음을 조금씩 이겨나가면서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많은 걸 느끼게 될 영화라고 저는 굉장히 장담하는 영화입니다. 앞으로도 클래식이 될 영화들이고요. 예. 두 편을 추천합니다.